부동산과 결혼 강량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왕초보 과정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면 저는 완전히 초보구나. 시험과는 조금은 관계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고 어떤 왕초보라기보다는 경제적 개념을 조금 더 다지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개론이라든지 원론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심리학 원론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법학 원론 이런 것들, 법학 개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붙는 과목들의 특징은 총괄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별 강론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총괄해서 개별 강론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강론들을 다룰 때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강론이다, 원론이다는 것을 개론이다, 원론이라는 것을 만든 건데, 근데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우리 시험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든지 원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 시험 범위의 극히 일부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원론적인 성격이 아니라 부동산학과에서 다루어지는 이 개별 강론들을 여기다 몽땅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론이다, 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이 과목 속에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론이다, 원론이다라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개별 강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했다는 것.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의 전반적인 흐름은 말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왕초보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제와 관련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5가지, 수요 공급, 금융, 정책, 투자, 감정평가 이 5개 단원을 조금 더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좀 설정하고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하다는 거지, 말 그대로 초보가 아니고 시험과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고스란히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책이 무슨 말입니까? 정책.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평균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정책이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일단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국가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이라는 말의 주체는, 행위의 주체는 국가구나. 그렇다면 결론은 뭔가를 규제하겠다는 뜻이겠죠. 물론 당연히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그죠? 규제를 강화시키는 게 많겠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정부가 생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지나쳐.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시킬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세율이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자, 어떤 누구가 국민들로부터 치탄을 받으면서 세율을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오죠. 세수가 많이 들어올 텐데 내가 구태여 세율을 낮추어서 세수를 줄이겠다, 그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도 정부 국민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니까 이 세율을 고수하면 당신들에게는 표를 안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율을 낮출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율은 언제 낮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겠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정부가 어디에 개입한다는 겁니까?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이걸 먼저 해보자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는 그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시장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에서 한번 다루었죠. 자, 생각나십니까?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남대문 시장이다, 부산 자갈치 시장이다. 이것만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만나는 장소를 경제학적인 시장이라고 해요. 다시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만나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경제학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는 만났으나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이라고 할 수 없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시장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한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요거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 실패. 그러면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칠판에 보이는 단어만 사용해서 시장 실패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가능하시겠죠? 시장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는 시장의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장의 역할을 시장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게 맡겨뒀는데 시장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그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이 교육시장이라면 교육정책이 될 거고요. 이 시장이 환경시장이라면 환경정책이 될 것이고 단 우리는 그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즉 교육정책이나 환경정책 등등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한다는 겁니까? 부동산 정책만.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가 쭉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합니까? 개입하는 이유가 아닌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와 관계없는 게 답이겠죠. 그죠? 자, 또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시장의 역할이 아닌 것 찾아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죠. 그래서 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관계 구성을 한번 쭉 해봅시다. 다시 한번 더요. 정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대한민국이 선택한 것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근간은 말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고딩 때 사회책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 어떤 의미냐면 시장은 물론 이제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신의 존재 가치를 많이 믿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그러나 그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건 다 해결돼.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특정한 지역에는 쌀 가격이 아주 비싸대요. 그런데 또 특정한 지역에는 쌀 가격이 싸답니다. 자, 그러면 쌀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쌀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입장에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A 지역과 B 지역 중에서 어디에 쌀을 공급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쌀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A 지역의 쌀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왜? 쌀 가격이 비싸면
쌀을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자들이 자연스럽게 A 시장에 모이게 될 거고, 그럼 A 시장의 쌀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럼 쌀의 공급량이 많아졌으니까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은 지금 시장 역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의 역할, 시장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잠시 언급했던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에요.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 다시 말하면 A 지역의 쌀 공급량이 부족했을 때는 쌀 가격이 상승했죠. 그래서 공급자들 입장에서 오케이, B 지역에서 쌀을 파는 것보다는 A 지역에 쌀을 파는 게 훨씬 유리해졌으니까 A 지역에 쌀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당연히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누가 결정한 거죠? 수요와 공급이 어디에서요? 시장에서. 그게 시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스스로 결정되지 못하고, 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 쌀이라고 하는 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게 교육 정책이죠. 그게 환경 정책이죠. 그럼 여기서는 쌀 정책이죠. 농산물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시장의 역할. 왜 부동산 정책에서 첫 번째 이슈가 시장의 역할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시장의 역할을 알아야 자연스럽게 정책이 왜 나오는지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장의 역할을 한번 따져봅시다. 편안하게요. 물론 시장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은 지금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시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4가지만 한번 보는 겁니다. 시장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뭘 것 같습니까?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가격의 결정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맛있어 보이십니까? 침샘이 막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시장에 나갔더니 이 쌀의 공급량, 지금 이 사과의 공급량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사과를 먹기를 희망하는 자가 10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1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방법. 사과를 10등분 한다. 10등분해서 10분의 1씩 준다. 가능하겠죠. 예.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거 있죠. 운동장에 모아놓고 저기 있는 축구 골대 돌아서 오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선착순으로 이렇게 상금을 주는 형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도는 사람한테 주는 방법. 또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봐서 1등 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몰아줄 수도 있고, 자, 다시 말하면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가위바위보 해도 되죠. 가위바위보. 요새 뭐 한창 지금 핫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입니까? 그리고 게임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본주의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밖에 없는 사과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얼마까지 올리면 될까요? 그렇죠. 센스 있게 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얼마까지요? 그렇죠. 수요가 1명이 남을 때까지. 그러면 수요가 1명이 남을 때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 가격이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관계없이 그때 그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가격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가격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가격을 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자, 다시 가봅니다. 개념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개론을 공부하는 개론이라는 과목을 제가 또 공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험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년에 시험 치는 그날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공부한다는 표현 하지 말고 시험 준비한다. 나는 학생이 아니고 수험생이다라는 늘 인지해 주세요. 자, 그 수험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며 여기서도 파생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시장에는 이 사과의 공급량은 1인데 이 사과를 먹기를 희망하는 자가 많다고요. 이 상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있다고요? 가격.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수요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가령 10,000원에 결정되었다. 이때 이 10,000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이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창조라는 말을 쓴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가격이 지금 10,000원에 결정되었다고 우리가 약속했죠. 근데 이 10,000원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에요. 누구 제3자가 개입한 거 아니죠. 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자, 공급자가 5,000원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부가 탈락. 그죠? 10명 중에서 일부는 탈락. 6,000원 받겠습니다. 탈락 해서 10,000원을 딱 했더니 수요자 한 명이 딱 남았다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 잠깐 여기서 이제 약간 빠져나와서 이야기 하나만 딱 하고 가봅시다.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가 초등 때부터요. 쭉 이렇게 지나오다가 경제 법칙이라는 것을 학습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경제 법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그렇죠? 어때요? 경제 법칙은 아름다운 겁니까?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아주 부합되는 상품이 뭐가 있느냐면 로또입니다. 그렇죠. 로또 사는데 뭐 10만 원 부담했는데 내가 그로부터 1억짜리 경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 투자했지만 1억을 받았죠. 이런 게 전형적인 경제 법칙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최대의 희생으로 최소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경제 법칙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경제 법칙 하지만 그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윤리적으로 바라보거나 그죠? 종교적으로 바라보거나 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법칙이라는 건 상당히 살벌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담 스미스라고 기억나십니까? 경제학의 아버지다라고 했던 분요. 아담 스미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아래에서 툭 어느 날 깨어난 것도 아닐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 아담 스미스 누군가로부터 경제학을 배우고 학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 아담 스미스에게 경제학을 가르쳤던 분은 그러면 경제학의 할아버지가 됩니까? 그럼 그 할아버지를 가르친 분은 또 정조부가 돼야 됩니까? 웃기죠. 잠깐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아담 스미스의 직업도 원래는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수학을 아주 잘했다 그러죠. 음악도 아주 잘했다 그러고요. 소크라테스는 경제학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종교학자들이 그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학의 최종 종착역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 그런데 철학자들이, 윤리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그런 말을 쓰기가 힘들죠. 그들은 다 경제학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쭉 학습하다 보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이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툭 내뱉습니까? 그런 말을 못했죠. 자, 그래서 경제학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종교를 버립니다. 종교를 버리고 경제학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이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윤리적으로 바라볼 때,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 그걸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칠판에 있는 것만 딱 보시고요. 그럼 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을까요? 가격이 창조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가격이 창조되지 못했을까요? 왜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지 못했을까요? 무엇인가가 개입했다는 거죠. 무엇인가. 가령 이제 10,000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개입해서 안 돼,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니까 7,000원만 받으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외국에 있는 농산물을 수입해서 시장에 그죠? 사과의 공급량을 늘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 아닌 다른 외적인 요소가 가격 결정에 개입을 했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모든 경제학 책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어떤 건지는 알 필요 없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만 알면 되죠.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때를 비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다시 한 번 더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게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일까요? 가격. 그죠? 수요와 공급이 동의하는 가격을 가지고 그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왜 실패하는 것일까? 자, 이렇게요. 앞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기준으로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 아닌 것 찾아라 한 번, 15년으로 좀 확장시키면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문 하나로 출제되는 빈도수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용어만 일단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암기 쪽에 포커스 안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공재가 뭐야?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잠시 후에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용어들만 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4가지 이외에도 시장 실패 원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학 시험을 보시던 시장 실패 원인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게 4가지입니다. 자, 제목만 한번 쭉 구경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부터 이제 하나씩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수요와 공급이 다수가 되고 제품이 동질적이고 진퇴가 자유롭고 완전한 정보라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 상태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4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정 경쟁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는 종류가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점 시장입니다. 독점 시장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들어 보세요. 한전. 그죠? 지금 한전.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지금보다 따따블로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전을 할 거야. 나는 반딧불을 모아서 책을 볼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독점 시장은 가격을 수요와 공급이 협의하지 않죠. 그죠?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이런 한전과 같은 회사들은 시장에 정부가 손실을 보더라도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죠?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을 전부 다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처럼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한전을 민간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전기 요금은요. 그죠? 자, 독점 시장. 그럼 공급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면 이거는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 프로야구 시장, 맥주 시장, 자동차 시장, 그런 시장을 과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는데 담합을 했다? 이런 단어가 딱 뜨면 아, 과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점은 담합을 할 이유가 없죠. 자기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가 가격 올리면 그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가격을 내리면 그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라 그랬죠. 그럼 공급자가 소수니까 몇몇 사람이 만나서 야, 우리 가격 이번에 10% 올립시다. 20% 올립시다.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거냐면 공급자는 많아요. 공급자는 많은데 자유롭게 진입과 퇴근은 안 돼요. 진퇴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요, 약국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약국의 종류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약국의 수는 많죠. 자, 그런데 아, 나도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약국 한번 해볼까? 한다고 누구나 다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약사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나 중개업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유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자, 독점 시장을 예를 들었는데요. 독점 시장에서는 한전이 딱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그 순간 끝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가격 형성자, 가격 결정자.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수요자는 거기에 무조건 동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공공재라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도로, 산림, 국방, 치안 등등등 이런 것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누가 생산을 합니까? 정부가 생산을 하죠. 자, 정부가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합니까? 아니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나 세금 냈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공재는 누가 생산한다? 정부가 생산하는데 뭘로 생산한다고요? 그렇죠. 세금. 근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기금. 세금이나 기금으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게 공공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로등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로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가야 되겠는데, 나의 집을 가야 되겠는데 늦은 저녁에는 그 골목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두워서 무섭더라. 또 뭔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불안하고. 자, 그래서 정부가 여기다가 가로등을 설치했대요. 그러면 이 가로등은 정부가 뭘 가지고 설치했죠? 세금이나 기금 가지고. 그런데 이 가로등을 누군가는 이용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도 많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로등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효과를 봤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십시오라고 하진 않죠. 더불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짜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 그럽니다. 자, 반면에 사용재. 사용재는 어떤 거죠? 그렇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재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가령 내가 이 가로등의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이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을 갔다 왔다 하면서 가로등의 혜택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거 없죠.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의 가로등 서비스 소비량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일단 요거는 이 표현을 한번 잘 봐놓으세요. 여기는 상황이 다르죠. 사용제는. 한 사람이 많이 마셔버리면 다른 사람 못 마시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공급자가 더 많이 만들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공공재와 사용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요. 여기서. 그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장을 실패시키는 거냐? 그럼 시장 실패 앞으로 다시 다가가서 시장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 역할은 많다 그랬죠. 그중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격을 창조하는 것. 그 가격을 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공공재는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은 가격을 통해서 효율적 배분을 해야 되는데 공공재에는 가격이 책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시장 실패 원인은 더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는 공공재까지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